본주, 상, 정해년, 단기 4280년, 서기 1947년. 정해년 봄에 본주님이 이덕원 문두에게 태인에 가서 찬장을 해오거라 하셨다. 하여 이덕원이 찬장을 만들어다 드리니 본주님이 찬장에 읍을 하시고 사당이라 하였다. 이는 아마도 모든 음식이 다 천지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녹이오, 이 천지의 녹을 간직하는 곳은 곧 선영을 모신 집처럼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인 듯하다. 이덕원이 어느 날 본주님을 배우니 본주님이 묻기를 자네 의원이지 하였다. 그는 엄격결에 예 하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사실 이덕원은 의술 공부는 한 적도 없고 의원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다만 본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대답을 그리한 것뿐이었다. 한데 묘한 것은 그 일이 있고부터 그가 진짜 의원 노릇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덕원이 의원 노릇을 하게 된 경위는 이렇다. 어느 날 그가 본주님을 찾아뵙고 있던 참에 마침 어떤 부인이 와서 본주님께 자기 딸이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며 애원하였다. 그러자 본주님이 이덕원을 향하여 말하였다. 태인 의원 아니는가? 그 말에 이덕원은 당시 의원을 하고 있던 이영호를 생각하고 그를 찾아 달려갔다. 하나 의원인 이영호는 집에 없었고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이덕원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환자가 걱정되어 그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환자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환자의 뺨을 한번 때려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하여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뺨을 한번 때렸는데 환자는 금세 일어났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실로 기이한 일이었다. 그로부터 그는 환자를 대하면 약방문이 저절로 생각났고 환자의 골절과 오장육부가 훤히 다 보여 침, 뜸 등으로 별별스런 난치병도 다 치료할 수가 있었다. 하여 그는 일약 명의가 되었고 그의 집에는 환자들이 항상 줄을 잇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태인 의원이라고 부르게 됐다. 원장 서보산과 고인상이 서울에 가서 이씨완족을 상면하고 돌아왔다. 당시 이들은 이 나라가 왕정으로 복귀해야 국론이 일치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때문에 다시 서울로 가서 그 문제를 깊이 논의하기에 앞서 김동규를 시켜 어른께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하여 김동규가 본주님께 말하였다. 원장 일행이 또 서울 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본주님이 말하였다. 이 구황이 천운이라 가지 말라 해. 이씨 구황의 시대는 이미 천운이 끝나버렸으니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백복덕 여인이 본주님께 물었다. 언제나 해원 시대가 옵니까? 그러자 본주님이 말하였다. 부부가 추워 자식 낳고 살림하는 사람이 해원 아닌가? 하여 배복덕 여인이 다시 물었다. 언제 평화가 옵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평화 아닌가? 원장 서보산이 태인 의원 이덕원으로 하여금 이제는 쓸모없어진 외정시대의 돈 한 뭉치를 어른께 드려보라고 하였다. 하여 이덕원이 그것을 가져다 드리자 본주님이 말하였다. 어디서 돈 많이 벌었네. 그리고는 반절을 나누어 천장에 넣고 반절은 돌려주며 이르기를 놓아두면 쓸 때가 있어 하였다. 놓아두면 쓸 때가 있다는 말에 다들 의아했지만 그 말은 20년 가까이 지나서 딱 들어맞게 됐다. 단기 4298년, 서기 1965년에 한일 회담으로 협정이 맺어지면서 외정시대 돈을 지닌 자들이 다 이를 교환하여 보상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어느 날 본주님이 최인미 문두에게 말하였다. 주장댁에 가봐. 주장댁이란 당시 김경량의 집을 이르는 말이었다. 작년 병술년 가을에 본주님이 김경량에게 집을 사게 하고 주장이라는 호칭을 준 바 있었다. 하여 최인미가 그 집에 가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까치가 한 마리 날아와 그를 향해 지적이었다. 순간 그녀는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그 소리는 바로 다시 돌아오라는 본주님의 명을 전하는 것이었다. 하여 본주님께 돌아오니
본주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큰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차려주었다. 이로부터 최인민은 한동안 본주님 댁 부엌에서 밥을 하게 됐다. 어느 날 그가 밥을 하려고 쌀을 씻자 본주님이 보더니 더 하라고 하였다. 이에 그가 물었다. 얼마나 더 할까요? 그러자 본주님이 말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하여 그는 임의로 밥을 더하여 밥그릇에 담아 놓았는데 문도들이 꼭 그 밥그릇 숫자대로 왔다. 이후부터는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밥을 하면 항상 밥그릇 숫자와 먹을 사람의 숫자가 척척 들어맞았다. 본주님은 그에게 마마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어느 날 마마가 항아리를 양손으로 짚고 있자 본주님이 보시고 땅이 아프다 하니 누르지 마라. 쓸데없이 그러면 못 써 하였다. 어느 날 본주님이 문도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 문 앞에 풀도 많고 거름도 많다마는 치울 사람이 없어. 당시 인정상가 댁에는 무수한 문화생이 드나들었고 여자 추종자들도 많아서 문 앞에 풀과 거름이 많을 수가 없었는데 하는 말씀이었다. 이에 이교환이 제가 하렵니다 하였다. 그러자 본주님이 그래요 하고는 한참 동안 신호를 하였다. 인정상간의 말은 아마도 지금 세상을 미리 보고서 한 말씀인 듯하다. 불과 거름을 비료로 쓰지 않고 화학 비료만으로 농사를 지으며 땅을 망치는 시대가 올 것을 염려했던 것이다. 본주님이 항상 문도들에게 땅 귀한 줄 알아야 해. 땅 없인 여기면 못 산다 했던 것도 이와 같은 연유에서였다. 정읍사람 이희열이 본주님을 찾아와 인사를 드리자 본주님이 말하였다. 정읍 순사 왔는가? 이에 이희열이 대답했다. 전 순사 안 했습니다. 그러자 본주님이 말하였다. 골목에서 순사하는 것 봤다. 한데 그 후부터 이희열은 순사와 같은 기질이 있게 되었고 별스럽게 난폭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한번 성을 내면 아무 소리도 못했다. 김평왕 문도는 땅 한 떼기 없는 가난한 자였다. 그런데다 90이 넘은 조부와 70이 넘은 부친을 모시고 4대가 한 집에 살고 있었다. 늦은 가을 어느 날 그가 본주를 배웠는데 마침 본주님 댁과 이웃에 있는 부잣집에서 나락거리를 저들이고 있었다. 본주님이 그 부잣집 나락 벼누리 올라가는 것을 보고 김평학에게 이르기를 자네도 저만큼 농사를 짓게? 하였다. 김평학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하였다. 그러자 본주님이 안색이 확 달라졌다. 심히 서운한 표정이었고 심히 불쌍히 여기는 표정이었다. 뒷날 김병학은 도우들에게 말하였다. 그때 어른이 내 사주팔자를 고쳐주는 판인데 내가 어리석어 그 운수를 받지 못했어. 그는 과연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 김원길 문도는 본시 돌을 다루는 솜씨가 있어 어느 공사판이든지 석공으로 뽑혀 다녔고 상당한 노임을 받는 자였다. 하지만 그가 본주님께 무엇을 사다 드리면 본주님이 한 번도 받질 않았다. 그런데 한 번은 자신의 체전에서 수확한 참외를 따다 드리자 본주님이 싱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기꺼이 받았다. 김수성 문도가 친구 정건양에게 누차 권하여 본주님을 뵙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친구는 좀채로 응하지 않았다. 사람이 오직 못났으면 처자를 스승으로 모신단 말이오. 정건양은 번번이 그렇게 말하며 빈정거릴 뿐이었다. 그러던 그가 한 번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네 오늘은 사형 체면을 봐서 한번 가볼랍니다 하고 김수성을 따라왔다. 하지만 그는 따라오기는 했지만 거만한 태도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김수성이 본주님의 방문을 열 때까지도 그는 담뱃대를 삐딱하게 입에 물고 있었다. 그랬는데 김수성이 본주님께 인사드릴 때 어깨너머로 본주님을 한 번 본 그는 그만 얼른 담뱃대를 감추더니 황망히 엎드려 절을 하였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김수성에게 말하였다. 어른을 보는 순간 찬란한 서기가 뻗쳐 온 방안이 환했고
흡사 용상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를 올리게 되었지 뭔가. 박동호라는 자가 축지법과 둔가법을 배우려고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본주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배우니 본주님이 묵을 한 사발 주면서 말하였다. 우리 성관이 아닌가. 우리 할 일 따로 있어. 이로부터 박동호는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묵중한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후에 청렴한 공무원이 되어 봉직하다가 명예로운 퇴직을 하였는데 그야말로 선관이 된 셈이다. 어느 날 원장 서보산이 본주님께 여쭈었다. 사람들 공부시키면 어떨까요? 이에 본주님이 말하였다. 공부는 무슨 공부? 아는 것도 실행본 하면서 하여 서보산이 다시 말하였다. 수련시키렵니다. 그러자 본주님이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비산은 본주님이 거주하는 마을 오른편에 높이 솟아있는 산이다. 하루는 본주님이 이 산을 바라보고 있다가 추종자들에게 이르기를 나무 못하게 해라 하였다. 누가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는 모양이었다. 하여 서구얼이 누가 나무하느냐 고 고함을 쳤다. 하지만 딱히 들으라고 친 고함은 아니었다. 상당히 멀어서 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어른의 명이 있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보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산에서 허겁지겁 산을 빠져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하여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크게 놀라서 도망쳐오는 중이었다. 사람들이 연유를 묻자 그가 말하였다. 누가 나무 하느냐는 소리가 마치 귀 바로 옆에서 천둥이 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겠소. 그런데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거요. 갑자기 소름이 돋고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연장이고 보고 다 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쳐오는 길이요. 그는 한숨을 돌리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도 귀가 먹먹하네. 이는 아마도 인정상간이 공간을 극도로 좁혀 소리가 전해지도록 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고 있다. 어느 날 본주님 댁의 방우들이 어쩐 일인지 주장 김경략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이에 박춘성이 본주님에게 가서 고하였다. 주장집에 방우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자 본주님이 심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였다. 방우라 하지 말고 재원이라고 해라. 이로 미루어 본주님은 방우들을 기르며 사랑으로 보살폈지만 장차 그것들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될 것을 근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